문제를 그러니까 25, 25, 25, 25, 25, 125 문제를 테마별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최근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빠지는 문제가 없이 최근 문제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문제를 잘 뜯어보면 못 풀 문제가 없습니다. 공부를 조금만 하면 사실 정책은 100점도 가능한데 아우 여러분들 100점을 만들 만큼의 시간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자, 이제 시작. 합주기가 됩시다. 합. 자, 정책론 이 설명자로부터 휘리릭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정책론에서 일단 역사예요. 자, 우리 시험에서 8과목 중에 첫 번째 1교시에 선생님 자료가 없으신가 보다. 그쵸? 제가 출력한 게 따로 없어서 예. 지금 저기 여분이 있대요. 자료 없으신 분 일단 그거를 보시고 네네. 받으셨죠? 예. 그래서 우리 시험 중에 세 과목 빼고는 역사가 다 나와요. 자, 역사가 안 나오는 건 인행사, 조사, 기술론밖에 없어요. 실천론에서도 실천의 역사, 지역에서도 지역복지 역사, 행정, 3교시를 세 과목 모두 다 역사가 나옵니다. 코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쪽 정책론에서는 서구 역사를 주로 내고요. 그다음에 법제론에서는 법 제정년도 역사를 물어보고 행정론에서는 우리나라 행정,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언제부터 전문요원 언제부터 배치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정책에서는 서구 역사를 물어봐요. 자, 그러면 그 제도 혹은 법의 역사에는 가장 크게는 공공구조, 공공구조는 빈민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영국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빈민을 구제하는 법이 처음 생긴 건 1601년이에요. 1601년 인류 최초로 국가의 국인 책임을 인정한 법이에요. 지금 현대 의미로는 공공구조에 해당하는 법이 처음 생긴 건 이때부터라는 거예요. 누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구빈법이라고도 하고 빈민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법의 의도는 재정 의도는 빈민이 너무 가여워서 빈민을 도와주고 싶었던 의도라기보다는 갑자기 길거리에 불황하는 빈민들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일반 시민들이 안전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길거리에 불황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서 그래서 구빈법을 만들어서 빈민을 구분을 한 거예요. 노동 능력이 있는 성인은 작업장이라는 곳에 보세서 연락일시키고 그다음에 노동 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자선원 혹은 구빈원에서 밥 먹이고 재우고 수용시설에 가두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인 경우에는 도제를 보내서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빈민들을 길거리에서 다 치워버리려고 하는 목적이 컸기 때문에 실제 인도적인 성격보다는 처벌적이고 통제적인 그런 성격이 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가장 특징이에요. 국가에 의한 최초의 구빈 책임 인정, 두 번째는 빈민을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처우했다라는 거. 요게 가장 핵심이고요. 근데 이 당시에 구빈 행정은 지방분권화예요. 중앙에서 모든 지역을 통제한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지방세 개념으로 이때 지역을 교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구별로 지방세 개념의 구빈 목적의 세금을 징수, 구빈세라고 하는 세금을 각각 걷어서 각 지역별로 각자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지역은 돈은 많이 거치는데 빈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빈민당 처우 수준이 높아지고 가난한 동네는 돈은 안 들어오는데 줄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1인당 처우 수준이 낮아지다 보니까 빈민들이 처우가 좋은 곳으로 자꾸 몰리고 이동하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1662년에 일로 와서 여기서만 살아. 그래서 교구 간 이동을 빈민에 대해서 이동을 제한한 법을 만들게 되는데 정주법이에요. 주거지를 이쪽 교구로 정해놓고 딴 교구로 못 넘어가게 하는 성격의 법을 정주법이라고 해서 요걸 만들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722년인데요. 아까 이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근로능력이 있으면 작업장에 쳐넣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중상주의, 국부 증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국가의 돈을 쌓아 올리는 게 가장 최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죠? 가장 생산 단가를 낮춰서 인건비는
수만 주고 많이 일시켜서 물건을 몽땅 만든 다음에 많이 팔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짱인 거예요. 이런 이념을 중상주의 이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상주의 관점에서 길거리에 빈민을 보면 그게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것들 작업장에 가둬 갖고 일 시키면 돈이 얼마야?' 요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극빈한 사람들을 일시킬수록 단가가 싸요. 그러니까 저임금으로 노동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떼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전부터 있었던 작업장을 전국적으로 수백 개를 더 늘려요. 이 작업장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은 무조건 작업장에서 노동을 하지 않으면 한 푼도 줄 수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 구제, 빈민은 그러니까 빈민구제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노동의 대가, 즉 임금의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작업장에 빈민을 고용하는 형태, 그리고 구제가 임금의 형태를 띠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최초의 자활 사업의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소득을 지원하는 형태. 근데 만약에 네가 일을 안 한다면 우리도 너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 요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작업장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목적은 빈민구제에 있기보다는 국부의 증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임금은 가장 최소한의 수준만 그리고 무조건 작업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작업장의 처우 수준은 되게 열악해서 구글에서 이미지 찾아보면 완전 죄수고시고 열 다 맞춰서 밥 먹고 완전 그 감옥 같은 처우를 해요. 그래서 일을 하도 시켜서 치를 덜덜 털어요. 전 그렇게 배웁니다. 이 작업장만 생각하면 일을 하도 시켜서 생각만 해도 치를 덜덜 털어요. 둘둘 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외워요. 이 법을 만든 게 나치불, 에드워드 나치불이거든요. 나치불. 그래서 작업장 생각을 하면 나 치를 떨어. 이렇게 나 치를 떨어. 왜냐하면 이게 시험에 따라서는 작업장법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나치불법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나치불법과 작업장법은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다가 1782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되게 착취적인 빈민의 노동을 착취하겠다 이런 의도가 되게 강하고 빈민이 이동을 못하게 통제하겠다 이런 의도가 강했거든요. 자, 근데 이때 토머스 길버트라는 사람이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작업장에 가둬놓고 물론 고용과 임금의 형태이긴 하지만 굉장히 착취적으로 작업장에 착취를 하면 그 사람이 작업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막상 자기 동네에서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자기 집에서 살면서 동네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는 동안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는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는 자기 집에 살아도 구제를 하자. 이거를 시설에 들어가지 않아도 원 외에 있어도 구제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길버트법. 길버트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인도주의적인 성격의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내 친구 길버트 빨리 와. 난 길버트를 원해. 그렇죠. 내 친구 길버트 빨리 와. 난 길버트를 원해. 길버트가 나오면 난 길버트를 원해. 원해 구제를 허용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자, 그러고 1795년이에요. 그럼 길버트 와서 뭐 해야지? 야, 친구, 스팸맨 구워줘. 스팸맨 구워줘요. 제 친구, 스팸맨 구워줘요. 자, 그래서 스피맵 랜드법이에요. 스피맵 랜드법은 1795년 법인데요. 얘는 외울 때 스핌햄을 스핌임 랜드로 외우세요. 왜냐하면 얘의 가장 핵심은 임금을 보조했다. 혹은 임금을 보충했다가 가장 핵심이에요. 아예 암기할 때 스핌임 이런 식으로 외워서 스피맵 랜드가 아니라 임금 보조예요. 이거 뭐냐면 여기에 초점은 저임금 노동자. 그러니까 그냥 빈민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를 타깃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을 하긴 하는데 최저한의 생계가 보장이 되려면 이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들이 받는 임금의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도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도 먹고 살도록 최저 생계에 못 미치는 만큼은 급여, 그러니까 처우를 해주자, 그러니까 도움을 주자라고 얘기하는 법. 이거를 모자라는 최저 생계비에서 모자라는 임금의 만큼을 보조하는 개념이다 해서 이것을 스피맵 랜드 임금 보조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이때
최저임금을 만들어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특정 임금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임금을 적어도 상한 하한선을 좀 정해서 좀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을 받도록 제도를 만들자 그랬는데 누가 반대했겠어요? 고용주들이 연락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철을 시키지 못하고 차선으로 그러면 임금 수준이 낮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구빈세 재정을 이용해서 나머지 임금을 그러니까 돈을 보충해 주는 제도를 쓰자. 근데 문제는 이 돈을 구빈세 재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이걸 땜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임금을 주는 고용주들 입장에서 최저 생계비가 예를 들어 150은 돼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빈세로 이 사람은 50만 원을 주면 되는 거였는데 근데 고용주들 생각에 내가 그러면 그 사람 임금을 이젠 50만 원만 주면 어차피 100만 원은 구빈세로 땜빵을 해 준다는 거 아니냐? 그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맘 놓고 임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구빈세로 땜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이 자꾸 부담이 커지는 이런 문제. 납세자는 납세자대로 짜증나고 그다음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 제도 믿고 고용주들이 임금을 자꾸 낮추기 때문에 일을 해도 저임금에 시달리니까 근로자들도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임금 주는 고용주들만 니나노가 되는. 그래서 납세자들이 이 법을 없애라 해서 인도주의적인 법은 취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원래 총통제적인 법으로 돌아가자. 시발. 시발, 시발. 여기 있는 친구들인데, 시발, 산 사람도 죽어나가는. 실제로 구글에 보면 개정구빈법 있잖아요. new poor law 해가지고 이미지 보면은요, 사람이 이렇게 쇠고랑 차고 벽에 걸려 있고 천장에 매달려 있고 채찍으로 때리고 정말 비인간적인 진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래서 저는 18, 산 사람도 죽어나가는 이거를 신구빈법이라고도 하고 개정구빈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옛날에 비인도적이었던 법으로 회귀하자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스피맵랜드가 구빈 재정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구빈 제도를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원칙.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3대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는 지방 행정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각 지방별로 즉 교구별로 구빈세를 걷어서 각 교구별로 집행하면서 교구 간 편차가 생겼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다 첫 번째 중앙 집권해 버려요. 그래서 전국적인 처우의 수준을 어떤 지역이든 같이 맞춰버려요. 이것을 전국 균일 처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역 간 편차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열등 처우예요. 자, 자력으로 스스로 노동해서 사는 사람들과 국가의 도움을 받아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생활 수준의 차이가 있어야 당연하다. 따라서 국가의 구제는 자력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의 최하임금보다 높아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열등한 처우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다시 작업장법처럼 노동 능력이 있는 자는 무조건 작업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주겠다. 그러니까 들어가야만 주겠다. 이것을 작업장 수용의 원칙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 길버트법에서 도입했던 원외 구제를 이제는 폐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원외. 시설에 들어오지 않아도 구제 주는 건 이제 없다. 작업장에 들어와야지만 구제를 준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이제 구빈법. 즉 빈민을 도와주는 우리로 얘기하면 공공구조 제도의 효시적인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조금 더 보편적인 제도 사회보험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 역사는 사회보험이에요. 자, 사회보험을 처음으로 도입한 건 독일이에요. 19세기 후반 1883년이 되는데 이 19세기 후반에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을 도입한 것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구빈법을 도입했던 것처럼 뭐 노동자들이 이뻐서는 아닙니다. 그 당시가 영국 같은 경우는 1700년대 중반부터 1800년대까지 100년에 걸쳐서 산업혁명이 서서히 이루어져요. 근데 독일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한강의 기적, 무적, 라인강의 기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청 급속도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빈민이라든지 산재 사고라든지 이런 노동자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유럽 지역에서 노동자들 사이에 사회주의 사상이 가장 빠른 속도로 넓게 퍼졌던 데가 독일이었거든요. 그 가만두면 자본가 계급이 위협이 되잖아요. 아까 구빈법을 만들었던 것도 일반 시민들이 위협을 당할까 봐 길거리에 있는 불황인들을 치워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구빈법을 제정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독일이 사회보험을 제정한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사회주의 사상을 그대로 두고 보면 이것들이 자본주의 전복해갖고 독점 자본계급 다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게 위협이 되잖아요. 지배계층들한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사회주의를 그냥 탄압만 하면 또 얘네들이 이제 그 물에 젖은 쥐는 뭐 한다고 하잖아요. 물까 봐. 그래서 당근과 채찍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채찍으로는 사회주의 탄압을 심하게 하는 거고 옛다 이거 먹고 니네 까불지 마. 이 옛다 이거 먹고가 사회보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처음에 질병보험, 일하다가 아픈 사람들, 그다음에 산재보험, 산재당한 사람들, 그다음에 일하다가 나이 들거나 아예 노동 능력이 상실한 폐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능력을 아예 잃어버린 경우를 얘기해요. 혹은 노령, 이거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883년, 884년, 889년. 그래서 먼저 도입된 건 질병보험이에요. 질병보험은 아파서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의료보험이라고 해도 되고 건강보험이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암기는 질산연이에요. 질병이 먼저, 산재가 그다음에 연금이 그다음이다. 질산연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계 4대 보험을 얘기하면 산재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노령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질병보험 혹은 의료보험이 있고 하나가 뭐예요? 실업보험이 있죠. 그쵸. 실업보험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걸 고용보험, 그다음에 얘는 국민연금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질, 산, 연. 얘는 세계 최초를 독일이 다 먹어요. 근데 하나만 빼고 이게 뭐죠? 예, 실업보험은 영국에서 1911년에 최초로 도입을 해요. 독일이 최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국은 1911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예요. 자, 11이에요. 0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드가 아니라 0 한 거예요. 아차 해요. 아차. 그죠? 1911년 0 해요. 참 건강하고 실하기도 하지. 건실해요.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을 영국에서 1911년에 최초로 도입을 합니다.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실업보험인데 건강보험은 이미 질병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독일에서 83년에 먼저 됐던 거고 실업보험은 그때까지 독일이 도입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때 도입한 영국의 실업보험은 영국 최초이기도 하지만 세계 최초의 실업보험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은 1935년이 대공황기예요.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으로 3R 리커버리 경제를 부흥시키고 릴리프 구제, 사람들 빈민들을 구제하고 마지막에 리폼, 사회를 개혁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본적으로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공황기에 뭘 깨닫냐면 우리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국방부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내셔널 시큐리티가 되거든요. 근데 대공황에 깨달아요. 국가가 망하는 건 외부의 침입 때문에 망할 수도 있지만 내부 경제가 폭망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세계 처음으로 생긴 말이 소셜 시큐리티가 돼요. 외적의 침입은 국방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 내부에서 뭔가 폭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1935년에 소셜 시큐리티 액트 해갖고 사회보장법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이게 이제 루즈벨트가 사회 개혁의 일환으로 그전까지는 미국이 자유주의 사상, 개인주의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의 국가가 특히 연방정부 차원에서 개입하는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손 놓고 있으면 완전히 국가가 망할 판이니까 연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론이었나 정책론이었나에 연방정부 책임을 강화했다. 이런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했어요. 예, 역사 아마 정책론 문제, 최근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35년 사회보험 당시 사회보장법 제정은 연방정부 책임을 이전하고 다르게 강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회보장법에서는 사회보장의 핵심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때 사회보험을 처음으로 미국에서 도입을 하는데 이게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이에요. 35년이잖아요.
35예요. 선생님 35합니다. 그러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사모합니다. 너무 싫어요. 1935년 미국에서 도입한 사회보험은 노실이에요.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을 미국에서 도입을 합니다. 근데 미국 사회보험하고 관련해서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5년에 건강보험을 도입했다 안 했다? 건강보험은 도입하지 않았어요. 노실이에요.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을 도입을 했던 거고 의사들의 반발이 너무 커서 건강보험은 그때 도입하지 않고 65년에 메디케어라는 보험을 그때 도입을 해요. 그런 얘기가 거기 있고요. 자, 그다음에 19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예요. 베버리지예요. 자, 이게 1942년이에요. 영국 이제 그 38년부터 45년까지가 2차 세계 대전이잖아요. 참 2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에요.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에 1942년에 베버리지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세계 최초로 복지국가를 발전시킨 나라가 1945년부터 영국이거든요. 그러면 3년 뒤인 1945년에 노동당이 집권을 하면서 이때 국가가 뭐 아주 가족수당법이라든지 뭐 국민부조법이라든지 엄청난 많은 사회보험 보장하고 관련된 법을 만들면서 이때부터 복지국가 전성기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설계했다라고도 얘기하고 청사진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라고도 얘기하는 평가를 받는 게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예요. 그래서 그 전에 1911년에 아자 건실회에서 건강보험, 실업보험을 이미 사회보험을 도입하긴 했지만 이건 주로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험이었거든요. 근데 베버리지는 단순히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을 하자. 이걸 내셔널 미니멈 국민 최저선. 이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최저생활 보장 있잖아요. 적어도 이 밑으로는 삶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모든 국민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보장을 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게 베버리지예요.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국가가 한참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전후에 우리가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영국 사회가 맞서 싸워야 될 5대 악, 5대 자이언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빈수레가 요란하다를 빈병이 무지 나불거린다 이렇게 외우세요. 빈병 무지 나불이에요. 빈곤이에요. 빈곤을 다른 말로 궁핍 혹은 결핍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병, 질병이에요. 무지는 무지. 예, 아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나불의 나는 나태함이에요. 그리고 불은 불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빈병, 무지, 나, 불. 요게 올해인가? 예, 올해 나온 것 같아요. 올해 정책록 시험에서 베버리지가 주장한 5대학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서 산재가 오답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빈병, 무지, 나불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회보험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전에도 사회보험이 있기는 했었지만 사회보험을 이런 식으로 개편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사회보험 개편 혹은 사회보험의 6대 원칙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외우세요. 적정, 행정, 분포. 적정, 행정, 분포 이렇게 외우세요. 암기가 최고입니다. 적정. 이거는 적절해야 된다. 근데 우리 행정론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원리의 적정성 원리. 이게 행정론에서도 나오거든요. 적절하다라는 건 우리 시험에서 언제나 충분하다는 의미예요. 적절은 충분하다. 뭐가 충분해야 되겠어요? 급여의 수준이 충분해야 돼요. 이걸 적절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뭐에 충분하죠? 그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다음에 정정이 두 개 나오는데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를 내고 이 보험료를 내는 걸 기여라고도 얘기하고 지출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보험료를 내고 그다음에 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낼 때, 즉 기여 혹은 객출 똑같은 얘기예요. 자, 정액이에요. 큰 돈을 내자. 소득의 차이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득이 높든 낮든 큰 돈을 낸다. 대신에 소득이 높든 낮든
똑같은 돈을 받는다. 그래서 정액기여와 정액급여의 원칙을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소득을 고려한 차등기여와 차등급여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게 오답으로 많이 나와요. 오답으로 많이 나와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행정통합, 행정책임통합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그 시기가 독일하고 영국이 서로 반대편에서 싸우고 있던 시기라서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아까 독일에서 이거 1883년, 4년, 뭐 9년에 이거 만들 때 독일 같은 경우는 원래 비스마르크가 그때 이제 이거를 도입했던 비스마르크가 제국 무슨 공진 이런 걸 만들어서 모든 가입자들을 통합 관리하려고 했어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가입자 통합 관리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꿍꿍이가 있다. 이거 전치 관리하면서 우리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결사반대를 해요.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사회보험은 이제 보험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자율로 맡기는 거예요. 다만 강제 가입식은 어디에도 가입은 해야 되는데 직종별로 혹은 계층별로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조합을 만들어서 나는 이 조합에 가입, 나는 이 조합에 가입, 나는 이 조합에 가입. 그래서 모든 가입자들이 단일한 하나의 공단에 가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수의 보험자가 있고 조합이 있고 각자 가입하는 구도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의료보험은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다 따로 있었잖아요. 조합들이 그때처럼 이걸 조합주의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독일 사회복지는 항상 조합주의 복지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영국은 자존심이 있지 걔네하고 똑같이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가입자들 그리고 여러 보험들을 통합 관리, 하나에서 통합 관리하겠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서 통합이라는 말 대신에 단일화라는 말이 나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일 창구에서 관리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포괄이에요. 아까 얘는 모든 국민들을 포괄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국민을 포괄을 해야 되는데 국민이 전업주부도 있지, 노인도 있지, 그다음 노동자도 있지, 청소년도 있지,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전 국민을 6개의 인구 집단으로 분류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는 인구 집단을 분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괄은 전 대상을 포괄하는 혹은 많은 위험을 혹은 욕구를 포괄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사회보험의 6대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만약에 소득 차이나 가족의 수 차이와 상관없이 정액급여를 주는 경우 A하고 B가 똑같이 예를 들어 2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집은 가족이 2명, 이 집은 가족이 15명이에요. 그럼 똑같이 10만 원을 20만 원을 받으면 이 집은 어떻게 살라고 이렇잖아요. 근데 하나의 제도에서 가족 수의 차이, 소득의 차이를 각각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차등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때는 뭐 전산화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보험은 요렇게 깔끔하게 가고 가족 수의 차이에 따라서 차등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는 가족수당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운영을 해야 된다. 제도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보험이 이것만으로도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려면 다른 제도 3가지가 잘 받쳐줘야 되는데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특강 4과목 하잖아요. 그쵸? 이 특강이 저는 이 특강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을 잘 하려면 나머지 4과목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는 전제. 그래서 을 먹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려면 이 3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는 완전 고용이에요. 이게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고용이 되어야 임금이 있고 임금이 있어야 보험료를 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용률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들어오는 보험료는 없고 나가야 될 실업급여는 너무 많아져서 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가족 수의 차이에 따라 그리고 그 집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급여를 차등 지원하는 거 이걸 가족 수당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동 수당하고 가족 수당은 똑같은 얘기예요. 요거 제도가 따로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3번째는 지금 사회보험은 주로 소득 보장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들었을 때 뭐 할 때 소득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럼 의료 보장은 따로 그래서 포괄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는 별도의 법이 따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건의료,
보건, 의료 서비스는 따로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게 아니냐면요. 제가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카페 알바로 제가 누구를 고용을 할 거냐면 박보검을 고용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수당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죠? 보검이를 고용하면 수당이 많이 들어요. 보검이를 고용하면 수당이 많이 들어요. 그것만 아니면 박보검, 차은우 둘만 세워놔도 전국에서 몰려올 텐데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보검은 보건의료예요. 그다음에 고용은 완전 고용, 수당은 가족 수당이라고 해도 되고 아동 수당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베버리지에선 그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1942년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난 게 1945년이라서 이때 전쟁이 끝나면서 노동당이 집권을 하고 베버리지가 제안했던 모든 것들을 정말 발빠르게 실현을 하면서 이때부터가 복지국가의 전성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국가가 복지를 열심히 하려면 무슨 돈으로 해요? 세금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세금이 잘 거쳐야 복지국가가 발달을 하는데 영국이 복지국가로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전후 상당 기간 동안 장기 호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살만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제동이 걸리죠. 1973년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앞부분에 보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석유가가 폭등을 하는 바람에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게 돼요. 이걸 오일 쇼크, 석유 파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국민들 생각에 국가가 복지하겠다고 세금을 왕창 뜯어가는 구조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틈새로 영국은 대처가, 그다음에 미국은 레이건이 날 뽑아주면 국가복지 확 줄이겠다. 복지 예산 줄이겠다. 그리고 경제 살리는데 몰빵하겠다 해서 그렇게 이제 79년에 마가렛 대처가 영국에서 집권을 하고 1980년에 레이건이 미국에서 집권을 하죠. 그래서 이들이 국가복지를 확 축소하면서부터 이때부터를 복지국가가 확 쪼그라들었죠.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5년부터 70년대 중반 석유파동까지 대략 30년간을 복지국가 전성기, 황금기, 발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민심이 사나워지다가 79년, 80년에 집권한 이들을 통해 복지가 확 축소되는 주로는 80년대를 신우파 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파, 뉴 라이트가 되는 거죠. 신우파 정권이 복지국가를 확 축소하는 시기로 왔다. 그래서 이 시기의 주요 이념은 복지국가 위기 시대의 주요 이념은 땡땡땡에서 첫 번째는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국가복지 확 줄이겠다. 그래서 국가는 가급적 국민복지나 시장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국가에 의존하지 말고 네가 시장 가서 열심히 벌어먹고 살아. 안 되는 애들만 선별적인 공공구조로 쫙 도와주겠다. 근데 그냥은 안 도와. 너도 이래.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파 정권의 정책 기조에서 보면 두 번째 보편주의가 아니라 선별주의예요. 진짜 자력으로 시장에서 안 되는 애들만 골라서 도와주겠고 걔네들 많이 보장할 건 아니에요. 열등처우 있잖아요. 가장 최저 수준만 도와주겠고 그다음에 8번 보시면 돈 주는 복지, 공공급여, 돈 주는 복지가 아니라 근로연계복지예요. 내가 너도 일해요. 근로 일하지 않는 자는 돕지 않겠다라는 그런 식의 조건부 복지를 걸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복지국가 전성기, 그러니까 45년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대략 30년간의 그러니까 복지국가 전성기의 주요 이념 있잖아요. 국가복지를 가장 강조하는 이념을 맨 밑바닥에 사회민주주의 이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회민주주의. 이 페이지 맨 밑바닥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 맨 밑바닥 복지국가 전성기에 기반이 된 이념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 이념은 케인즈 사상 혹은 케인즈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시험에서는 케인즈 사상을 별도 단독 문제로 물어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케인즈가 왜 복지국가에 대한 이게 되냐면 대공황기에 아무리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을 해도 팔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자 사람은 피가 안 돌면 죽잖아요. 경제는 뭐가 안 돌면 돈이 안 돌면 죽어요. 아무리 물건을 찍어내봐야 사람들이 이거를 구매를 하지 않으면 말짱 헛거거는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럼 왜 돈이 안 도르죠?
예. 왜 돈을 안 써요?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거예요, 대공황기라서. 그래서 시장을 살리려면 돈이 돌아야 되고 사람이 쓸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쓴다면 국가가 소득 보장을 중심으로 관여를 해서 국민들이 쓸 돈을 만들어 줘야 된다. 돈을 벌 수 있는 공공근로를 토목사업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자리들을 막 대거 만들어서 공공근로 일자리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극빈자들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을 확대를 해서 적어도 이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걸 유효 수요의 창출이라고도 얘기하고 내수 진작이라고도 얘기하고 구매력의 진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살 수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국가가 사람들 in my pocket 이걸 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당시 국가가 소득 보장 중심의 기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고런 논리로 작동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케인즈 사상을 핵심 사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3페이지에 아이고 이게 역사만 얘기해도 이렇단 말이에요. 예. 어어. 이렇게 한두 개 나온 건 날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1980년대 대처와 레이건 중심의 신우파 정권은 국가복지를 확 축소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지나고 1990년대가 돼 보니까 시대가 그 사이에 또 달라져서 옛날하고 다른 사회적 위험들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사회보장, 우리가 1942년 베버리지가 사회보장 시스템을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할 때 그 사회보장은 언제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국민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40년대 사회적 위험하고 지금 세월이 흘러서 지금 시대의 사회적 위험은 성격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의 사회적 위험의 핵심은 일을 할 수 없어서 힘든 거예요. 산재로, 질병으로, 사망으로, 노령으로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게 돼서 돈을 못 버는데 그럼 누가 나를 보장해 주지? 국가가 연금, 보험 같은 걸로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일을 못해서 힘든 거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일을 해도 힘들죠. 그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 40년대에는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남편이 제조업 분야에서 일을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맞벌이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는 누가 돌보지? 돌봄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커졌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노인 인구가 증가해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커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회적 옛날하고 다른 사회적 위험이 도래했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테일러 구비라고 하는 학자가 예전하고 다른 사회적 위험의 종류를 네 가지로 제시를 해요. 옛날에는 남자만 주로 일을 했지만 이제는 부부가 다 일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집에서 애는 누가 돌보지?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고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돌봄에 대해선 부담이 더 커진 거예요. 여자는 가서 일해야 되는데 돌봐야 될 거는 더 많아지고 국가적으로도 돌봄 이슈가 더 부담이 됐고 자, 세 번째는요. 옛날엔 몸뚱아리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는데 제조업 분야가 자꾸 쇠퇴하고 서비스업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정규직도 거의 이제 많이 사라져가고 비정규직이나 불안정한 노동들이 많아지면서 몸뚱아리만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학력 혹은 저숙련 노동자들의 사회적 배제라고도 얘기하고 이제는 일을 해도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근로빈곤층의 증가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80년대에 그러니까 복지 재정을 국가에서 안 쓰기로 하면서 복지는 민영화 이제 국가가 하던 거 시장에서 해 영리 사업에서 이제 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민영화를 시키게 되면 영리 기관에서 복지를 제공을 하는데 얘네들의 일차적인 목적은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맡겨 놓으니까 이런 게 튀기는 서비스질은 낮고 가격은 빡 튀기고 이런 짓들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규제 감독의 책임이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사회복지 시설의 규제 감독 책임은 시군구에 있잖아요. 시군구에서 제대로 규제를 하고 뭐 안 되면 확 폐지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 재정의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에 넘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양산되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지, 그러니까 1940년대
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까지 이게 복지국가 막 가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까지 복지 확 축소를 해봤어요. 근데 얘는 뭐가 문제였냐면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국가가 너무 나서서 복지를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집에 가면 달려가서 설거지를 해야 되고요. 밤 12시 넘게까지 내일 아침 수업, 저는 항상 수업 전에 30분 전에 학생들 모여서 문제를 매일 풀어요. 한 4페이지짜리 괄호 넣기 문제를 항상 풀리고 그러니까 하프 모의고사라고 10문제짜리 모의고사 문제도 풀립니다. 그래서 매일 밤에 가면 그걸 만들어서 예, 아침에 8시 전에는 도착을 해서 아이들 간식을 또 챙겨요. 예, 그래서 방금 장 보고도 왔습니다. 예, 그래서 들고 막 아이들 막 날라서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데도 집안일은 저 혼자 합니다. 청소도 저 혼자, 빨래도 저 혼자. 저 완전 원팀원이에요. 근데 애들이 조금만 같이 하면 조금 예를 들어 저 혼자 할 4시간 할 일을 같이 하면 1시간이면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애들이 아직 그런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하면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같이 하면 조금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텐데 복지를 국가가 너무 주도적으로 하는 건 비효율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우파 쪽은 있잖아요. 일단 얘네들은 경제적인 걸 좋아하고 효율적인 건 되게 좋아해요. 근데 너무 비인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경제 중심인 거는 양극화의 심화. 실제로 이제 경제는 좀 발전을 했는데요. 경제의 부의 대부분을 부자들이 갖고 있고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갈수록 빈곤해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 살면 갈수록 처참해지고 요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든스라는 사람이 자 첫 번째 복지국가 발전도 해봤고 두 번째 확 줄여도 봤다. 새로운 재편이 필요하다. 세 번째 길 제3의 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없애자가 아니라 얘네들을 절충해보자. 얘네들은 되게 효율적인데 비인간적이고 얘네들은 되게 인간적인데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이 비효율을 얘네들의 효율적인 걸로 보완을 하고 얘가 비인간적인 걸 얘네들이 인간적인 걸로 보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인간적인 걸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국민들의 복지에 국가가 손 놓지 말고 관여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전의 관여는 국가가 소득 보장을 해주는 관여였거든요. 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건 배고픈 사람한테 내가 밥을 지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밥 짓는 법을 알려주자는 거예요. 그럼 밥은 누가 지어 먹어야 돼요? 본인이 지어 먹도록 하되 근데 교육 훈련은 하자는 거죠. 사람의 능력을 키우자. 이거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역량을 키워서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역량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자.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사람들을 교육 훈련시키면 그러면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이 일해서 자기가 돈 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일자리 만들고 그 사람의 역량을 키워주는 데까지는 관여를 해야 된다.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효율적인 것은 국가 혼자 다 하지 말고 함께 하자. 이것을 복지 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국가도 하지만 우리가 민간도 하자. 민간에서 영리 섹터를 제2섹터, 비영리 섹터를 제3섹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외에 자원봉사 섹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섹터들이 함께 복지의 역할 분담을 하자. 그러면 국가 혼자 하던 부담은 좀 낮추고 나머지 역할을 좀 키우면 사회 전체적인 복지의 총량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복지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토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이라는 게 1990년대 중반에 이제 영국의 정책 기조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강조점에서 4페이지에 보시면 사회 투자 국가라고 얘기해요. 자, 직접적으로 돈 주는 복지보다는 사람을 키우는 복지를 하자.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복지다원주의, 국가가 맡던 일을 줄이고 민간이나 기업이나 이들의 역할을 늘려서 그러면 국가 혼자 할 때보다 다양한 섹터에서 복지를 공급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공급자들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늘어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섹터들에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서비스 질이 더 좋아, 내가 가격은 더 싸고 질은 더 좋아라고 경쟁을 해야 될 거고
어떤 서비스를 더 원하는지 소비자들의 욕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이걸 사람들의 참여가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복지다원주의의 성격이 되는 거고요. 발상의 전환은 뭐 '나 가난하면 국가가 돈 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국가는 너에게 너의 능력을 키워주고 네가 일할 일자리까지는 만들어 줄 테다. 그치만 실제 노동을 해서 자기 삶을 끌어갈 책임은 너에게 있다. 네가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을 전환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역사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시간이 예. 48 분이에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지금부터 7분 쉴 거예요. 55 분에 문제를 휘리릭 한 10 분만 풀고 그다음 내용으로 가도록